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굿굿굿. 잘했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해. 이게 서로 잡아뜨린 것들이 이것들이 네가 어찌 그들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느냐. 없다고 하죠. 네가 관계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야. 하니까 공이 전봉준이 뭐라 그래요. 송이옥이 대원군에 대한 증표가 있는지는 실로 내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나 송이옥이 대원군과 관계인지는 모르나 스스로 내가 자세히 보니까 반드시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전봉준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구만요. 조리 있게 이게 당황하지도 않고. 그래서 송이옥이 대원과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살펴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RM 100.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송이옥이가 열 몇 장이 나와요. 송이옥. 그래서 저는 전봉준과 경화선 사이의 관계가 정말 없기를 바랬지만 이 공초를 만나고 그냥 다 맥이 풀어졌어요. 송이옥이 거기 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겠는가. 에휴, 그리고 처의 7적이라고 하는데 처의 2적이죠. 2적 3적인가? 3적. 이처럼 경화선사와 전봉준의 관계성은 송이옥과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에서 그 연결고리를 보다 더 확실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송이옥의 역할은 크게 전봉준 장군의 비서실장으로서 대영공과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고 있다. 비서실장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그동안 역사의 뒤엔글에서 묻혀버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비밀로 지내온 1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극적 역사의 현장에서 딱하다.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세속인연은 이제 긴밤을 깨고 나와 슬픈 비극의 무대에서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더라. 2017년 1월 5일. 근데 저는 그 이후로 몇 개월을 이 연구를 해요. 미친듯이. 단맛도 없고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뭔 소린지. 그 중심에는 송이옥이 연결고리가 되어 송도옥과의 관계성. 송도옥이 그러니까 형이죠. 형. 송이옥은 경화선사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전봉준과의 관계성으로 그 연결고리는 경화선사의 전봉준의 철을 중심으로 전봉준 장군과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엮어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의 동생은 또 이렇게 일찍 죽었어. 이처럼 송도옥의 동생으로 경화의 외삼촌이 되는 송희옥은 전봉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추억으로 전봉준의 비서가 되어 활약하고 있었으니 비서실장인데 지금 같은 뭐 이런 비서하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문장력도 명필이고 또 모든 거를 이 사람이 다 주도를 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인물의 정백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백현의 그 증손자는 살아있죠. 지금 정남기 선생님이라고. 그가 바로 송도옥과 함께 전봉준의 비서로 크게 활약한 대문필가였더라. 본가는 진주, 호는 진암, 본명은 근영이며 백현은 자이다. 정백현이죠. 근데 내가 처음에 동학농민혁명 이거에 대해서 경화선사랑 알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동학 쪽에 문을 두드린 사람이 그 정남기 선생이에요. 왜냐면 이 비서실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1869년 고종 6년에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동학에 가담해 활동을 해왔더라. 고창 출신이죠.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2차 분기 당시 전봉준이 대장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선화중. 이 선화중 안 나와. 마애물 거기 배꼽을 개복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서 쪽을. 김계남. 때 정백현은 송이옥과 함께 전봉준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백산의 진을 치고 관군을 교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비서실장만 한 게 아니야. 전주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도집강을 또 하잖아요. 이어 보고관민의 기치를 내걸고 부안, 태인, 고부 등에서 전투를 벌이며 활발한 동학운동을 전개했더라. 이런 얘기야. 말이 비서실장 이제 싸워야지. 나가서 싸워야 돼요. 농민운동 이후에는 무장 고창 일대로 가며 숨어 지냈으니 이거는 지금 정백현 얘기죠. 이듬해 서울로 올라갔다가 정백현이는 잘도 피했어요. 1897년 낙향에서 1920년에 사망하였으나 1920년까지 살아요.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전하지 않는다.
전부 다 비밀인 걸. 오직 하면은 경허선사가 그 고금당에다 숨겨놓은 전 옥년이가 경허선사 얘기를 안 해요. 비밀에 붙이고 죽는 날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외삼촌을 따라서 밤에 갔다 뭐 이런 얘기만 살살 비칠 뿐 승려 얘기는 꺼내지 않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전주에 아니 진주에 있는 그 무슨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목사. 그분이 이제 자기가 들었는데 그 저기 뭐지 외삼촌이 되는 그 두 사람이 다 뭐더라. 두 사람이 다 승려라고 하더랍니다. 두 사람이 승려인 경우가 흔치 않죠. 경허선사 그 하고 그 태어하고 다 승려잖아요. 굉장히 숨겼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끝내 말하지 않았고 뭐 이 누구야 전 병관이도 끝내 말하지 않았고 그냥 이게 경허선사 글씨다. 아이고 그래도 그분이 이게 경허선사 글씨라고 말했으니 천만다행이죠. 어? 이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예요. 그 서간문 13편을 경허선사 글씨라고 줬는데 우리 벽성 상묵스님은 그게 경허선사 글씨인 줄만 알았지 그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랐대요. 아주. 그런 순서는 아느냐니까 순서도 모르고 그냥 13편 서간면 13편을 줬는데 이렇게 크잖아요. 종이가 부풀어서. 근데 그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족자로 아니 그 액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의 한 수죠. 그 액자로 만들어서 그 서간문 13편이 나한테 전해지면서 2012년에 그거를 빌려줬대요. 수덕사에다.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고 영국문이라는 책으로 수덕사에서 만들어서 내가 갔더니 허정 스님이 나한테 영국문이라는 책을 주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운명의 발단이 계속 시작되고 있죠. 왜냐면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따서 가져가니까 그 허정 스님이 나한테 그 대가로 영국문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집에 왔는데 거기에 그 서간문 13편이 있는 거야. 이 서간문은 뭘 누구한테 준 서간문일까? 도대체가 뭐라고 써놓으셨어? 그런데 그 벽성 상목스님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꿈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그 동학농민에 관련된 거는 행여나 죽을까봐 끝까지 숨기고 얘기를 안 해요. 저서에는 진암, 견문, 녹 등이 있더라. 동학농민 혁명의 발단은 고부에서의 봉기가 고부에서 시작됐지 뭐 누구 조병갑이놈 무장을 거쳐 백산으로 이어지면서 점차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때 백산대에서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이게 그거랍니다. 비로소 조직된 혁명군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았더라. 백산전투요. 이거는요. 백산전투 고부에서 일으켜가지고 무장을 거쳐서 무장봉기를 거쳐서 백산전투에서 총대장은 전봉준 총관령은 김계남 손아중 이게 3인방이야. 총참모는 김동명 오시영 영솔장은 최경선 그 여기에서 우리 그 5명 교수형 당하는 사람이 다 나왔네. 전봉준 손아중 김동면 최경선 또 하나가 있는데 5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김계남이는 아예 그냥 아래에서 죽고 비서 송이옥 정백현 백산대에서 조직된 지도를 보면 이때는 그 당시 동학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등 교단의 지도자가 무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안 참여했어요. 나중에 이제 2차 봉기 때 이제 그 손병이가 이제 최시영을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합류하게 되죠. 반면에 이른바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로 불리는 고부접주 전봉준 무장대접주 손아종 태인 대접주 김계남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3명이 3대 혁명 지도자죠. 그 다음에 5대 지도자로 불리는 금구 대접주 김동명 태인의 최경선 등이 모두 동학교도들이고 다른 지도자들 역시 동학을 매개로 한 연결고리임을 확인이 되고 있으니 이들이 모두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오시영과 정백현은 무장 그 다음에 송희옥은 전주 9mm로 전봉준과 인척간 써있잖아요. 전봉준과 인척간으로 경허선사의 차관 아버지가 되었으니 오 마이 갓
이처럼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동학이라는 매개와 함께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학이라는 그 조직망, 쉽게 말하면 이제 전봉준이 무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동학이라는 그 교리를 따져가지고 무슨 동학 그거를 최시영 최재호를 그거를 받드는 그런 교주가 아니라 이름만 동학이고 전부 다 그 조직망을 이용해서 도직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움직이게 됐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동옥이라는 매개와 함께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백현은 송독과 함께 전봉준의 비서로 경문을 맡아 작성하고 봉기를 풀무질하는 역할로 봉기를 풀무질하는다는 건 뭐죠?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뒤에서 부추기는 전봉준의 비서가 되어 활동했으니 동학농민은 농민군 지도부에서는 봉기 초기부터 무수한 경문과 통문과 행동교육, 패령계약 등을 써서 진중에 돌리고 전국에 띄웠더라. 전봉준을 이를 자신이 쓰기도 했으나 비서가 대필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비서가 대필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봉준도 가방끈이 길지만 송희옥이도 가방끈이 길고 정백현이도 가방끈이 길어요. 그래서 다들 대필도 하고 뭐 이렇게 대서를 했었다 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짓는 것과 글씨를 쓰는 것을 모두 일컫는 거 다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을 주로 비서인 송희옥과 정백현이 맡아서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니 처음 부장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이어 백산에서 대집회를 열고 부서를 정할 적에도 비서로는 송희옥, 정백현이야. 이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문 돌리고 그냥 통문 돌리고 뭐 하는 거가 다 이 전봉준이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송희옥과 정백현이 대표를 써서 다 했다 이런 얘기요. 썼다. 처음 부장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이어서 백산에서 대집회를 열고 부서를 정할 때 비서는 송희옥과 정백현이 활약을 하였더라. 이 두 사람의 바로 전봉준의 직속 신복이었던 것으로 두 사람은 글을 짓거나 쓰는 일을 도맡았으며 비밀스러운 글을 담당한다는 데서 비서가 되온 거지. 지금으로부터 뭐 때깔이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높은 사람의 그 밑에서 무슨 그 행사나 이런 거를 관장하는 그런 비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비밀스러운 일을 한다 해서 비서라고 해갖고 비밀스러운 거를 담당한 뜻으로 비서가 돼서 오늘날의 비서 노릇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늘날의 비서 노릇 같은 것은 아니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글을 써서 통문을 돌리고 했다는 거죠. 정백현 이야기도 자세히 썼네요. 정백현 이야기를 자세히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정백현은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송희옥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뭐 생년연도도 없어요. 생몰연대만 있어요. 정백현의 이름은 근영 족보이고 족보에는 근영이고 백현은 자이다. 어릴 적부터 이 지방의 명망 있는 선비였어. 정학원의 문화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이미 촉망만등 사가마로 일컬어졌으니 어느 때인지 이웃마을인 구정마을로 돌아가 옮겨 살면서 독서에 정진했다. 아마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과거 준비를 하고 벼슬아를 꾸었을 것이리라. 그러나 그는 엉뚱한 길을 걷게 되었죠. 동학농민에 참여하면서 그것은 마치 운명과도 같이 한 동네 살아요. 한 동네. 전봉준이 태어나서 13마을까지 살았다는 당촌마을과 구정마을은 한 고을이었어요. 응? 구정마을이 있었다니까. 덕정마을이라고 하자. 덕정리. 그래서 이들은 전씨와 정씨가 서로 교류가 잦았으니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신기하게 나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유언이 나는 정씨와 무진장의 관계가 많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는 정씨와 인연이 많대요. 근데 정씨가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라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유언이야. 그래 나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어린이한테 뭔 소리를 하냐 했더니 정말 이 정씨가 관계가 많아요. 지금도 정씨가 나한테 정씨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 부모님 때서부터 아마 정씨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정씨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정씨. 신기하죠. 부딪히는 사람들이 거의 정씨가 많다는 거예요. 이들 전씨와 정씨는 교류가 잦았으니 정백현의 아들 정병묵은 전봉준의 일가인 전근호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으니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로 글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대. 전봉준이 선생이 은밀히 일을 벌이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끌어들였다는구먼. 그러니까 전봉준이 정백현이를 끌어들여서 비서실장을 썼다 이런 얘기죠. 전봉준이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해서 아버지께 글 짓는 일을 맡긴 것이래. 그러니까 글을 잘 지니까. 송이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사발통문에 글도 짓고 모든 경문 통문 이거 다 그거야. 내 글을 도맡아 지었다고 일러주시더군. 이처럼 전봉준의 비서로 전백현과 송이옥은 1893년 11월 전면 봉기를 준비하며 11월 그러니까 1894년에 동학농민이 일어나잖아요. 11월 달에 사발통문을 고부 죽산리 송도집에서 만든 사실이 있었으니 지난번에 했죠. 하지만 정백현과 송이옥의 이름은 단 20명의 서명자 명단에 안 적어요. 안 적어요. 그 뒤에 동문군은 1894년 3월에 무장에서 본격적으로 봉기하면서 창의문을 발표해 대의를 천명하게 되는데 무장에서 그죠? 무장봉기. 이 글은 정백현이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송이옥과 함께 지었던 것으로 이때 송이옥은 경화에게 도움을 청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니 그래서 그 사발통문을 사발을 뒤집어 엎어라가 그 얘기예요. 경화선사에 도움을 청하니까 사발을 뒤집어 엎어라. 이어 사대명의 행동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들 두 비서 송이옥과 정백현의 정선된 글솜씨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더라. 이때 비서라는 직책은 늘 대장이나 지도부와 함께 행동하면서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 그 뜻을 충실히 받들어야 했으니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천도교 교회사 초고는 각지의 1차 봉기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이때 송문수, 강경중, 정백현, 송경창, 송진호는 무장에서 기포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송희옥은 빼고 송문수가 들어갔네. 송자. 송경찬도 있네. 나네. 나 미치겠다. 아니 여기 하나 둘 셋 5명 중에 송씨가 3명이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냥 송씨랑 송씨를 다 끌어들였어요. 그냥 경호선사가 아마 이거를 다 끌어들였을 거야. 그냥. 경호사가 미친 듯이 여기에 매달렸거든요. 동학농민에 성공해 보려고. 머리를 싸매지 않고 어찌 하늘을 바람을 가릴 수 있느냐. 해야 된다. 송씨가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송문수, 송경창, 송진호. 응? 기록 하였다 이르면 정백현은 단순한 비서의식만 띈 것이 아니라 고향 주변의 농민군을 이끌고 행동대의 지휘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송희옥이도 막 싸우러 전쟁터로 나갔는데요. 비서관에서 뭐 비서 따까리가 아니고 직접 전쟁에 뛰어들어요. 전부 다. 행동대장이죠. 황토영과 장성 등지의 싸움에 참여하고 전주성에도 진출한 것으로. 전주성에 나중에 송희옥이가 전주 도직강을 하잖아요. 1차 봉기의 초기 단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농민군의 수령은 앞서 비밀리에 53개 고을의 동학당에 경문을 띄웠더라. 이거 누구였어요? 정백현과 송희옥이 다 만들어보죠. 그 목적은 다만 한 군의 이해를 따질 뿐만 아니라 우선 전 운영이 당시의 세곡 운반회사를 파괴하고 나아가 폐정을 뜯어고치려고 함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죠. 고무비녀 일기에서는 사정이 이러하니 그 수만을 베끼는 일만 해서도 팔이 저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경문을 그전에는 이런 등사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다 써야죠. 보고 다 뺏겨서 팔이 저렸을 것이다. 그 후 정백현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를 꺼내다 쳐 곧바로 서울로 피신해서 화를 변하였지만 이 멍청한 송혜옥이는 죽잖아요. 윤병에게. 9년간의 피신으로 쌓인 해안이 산더미처럼 가슴에 쌓였어요. 숨어 사는데 뭐 오직 하겠습니까? 정백현은 키가 커서 헌출하고 인물이 출중하였으며 장부의 기질이 있어서 성미가 괄괄하였으니 이런 그였으니 정백현은 농민군의 기세가 등등할 적에 직강소 기간에 조용히 집에만 틀박혀 있지 않았고 비록 저희가 젊은 탓에 직강에 이름 받지는 않았으나 토호의 징치에 아주 발벗고 나섰으며 이때 전봉준의 비서 송희옥은 전주 도직강에 대해 왜냐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백현은 나이가 어려요. 송희옥이는 나이가 많아요. 전봉준보다 나이가 많지요. 경호선사가 작은 아버지니까. 그래서 전주 도직강을 줬는데
정백현은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량아재 서기다. 전주 도직강이 되어 직강서의 동민 대표와 각 고을의 수령이 고을의 운영에서 관하여 협의하고 뭐였더라? 협의하고 아휴, 여기서 자릅시다.